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원 플러스입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에 가장 큰 논리는 이 나토가 과거에 1인치도 동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다 해놓고 점점 나토의 범위를 넓혀 오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을 한다니 이것은 일종의 배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재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죠. 그래서 침공의 빌미로 삼은 게 바로 나토 가입인데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느냐? 바로 1990년에 이 서독과 동독이 이 통일이 될 때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 러시아를,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죠. 소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1인치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점은 현재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의 해석이 그 말을 두고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니 그때는 뭐 독일 문제였으니까 그 1인치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건 독일을 기준으로 한 얘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문서로 남겼냐. 그냥 그건 협상 과정에서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통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틴이 왜곡된 그 고르바초프, 당시에 협상을 했던 소련의 리더였던 고르바초프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볼 때는 아니 그걸 어쨌든 일국의 국무장관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많은 리더들이 어쨌든 구두로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 계속해서 동진을 하다가 이제는 일종의 러시아하고 뿌리가 좀 같은 루스족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시키다니 우리 앞마당까지 나토로 가입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숨은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정치적 이유일 뿐이고요. 그 밑에 기반으로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차세대 미래의 패권을 가를 에너지 패권 전쟁이 사실 담겨 있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사실은 러시아한테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아니 신재생 친환경을 하겠다는데 이게 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아주 큰 약점이 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러시아의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40%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50%를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석유값하고 천연가스 값이 둘 다 오른다? 이건 러시아한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이제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않겠다.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석유나 천연가스의 사용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20년 뒤, 30년 뒤에 러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산업 중에서 지금 다른 뚜렷한 산업이 별로 없어요. 군수 산업하고 기껏해야 이 석유화학 이런 쪽밖에 없는데 석유를 안 쓰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사실상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민주국가처럼 그냥 몇 년마다 예를 들어 4년이나 5년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이대로 가다가는 종신 집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볼 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약한 러시아 정말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에너지 패권에서 이대로 신재생 갈 때까지 러시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변환 과정을 다 겪고 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제 과거의 구소련의 어떤 제국의 영광은커녕 나중 가면 결국 러시아는 아주 약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한테 남은 시간이 기껏해야 5년, 아주 길어야 10년도 안 남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본 바로 이 에너지 패권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푸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까지 나토의 동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동진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게 반응한 건 물론 이제 뭐 과거에 동진을 하던 시절에 이 러시아가 별로 힘이 없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이 그 어떤 다른 동족 국가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어떤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이 되려면 민족적 특성도 좀 비슷해야 되고 종교도 비슷해야 되고 언어도 좀 비슷한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다른 동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달리 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이 민족의 뿌리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언어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말을 좀 한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마치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가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이지만 대충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좀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그래도 좀 뭔가 뿌리가 좀 비슷한 그런 나라들은 이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로의 동지는 굉장히 푸틴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인구가 지금 1억 4,500만 명이거든요. 물론 이 인구도 많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1990년에 이 구소련 인구는 무려 3억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만 명으로 구소련의 인구가 3억 명, 세계 2위였고요. 이 소련이 과거에 미국과 진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양광구도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또 많았던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억 4,5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러시아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사라지니까 이제 미국의 근처에 가기도 정말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4,500만 명이나 됩니다. 민족적 동질성도 비슷한 데다가 4,500만 명, 여기다 벨라루스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이렇게 세 나라의 인구를 다 합치면 2억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하나의 정치 권역으로 묶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에너지 패권에서 신재생으로 가기 전에 러시아의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인데 인구에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작물이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곡창지대가 앞으로 기후 변화에서 러시아의 식량을 지켜줄 식량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에 뭐 석유도 좀 일부가 나기도 하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석유가 좀 있어요. 근데 석유는 뭐 그렇게 매장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이 우크라이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소 주기표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아주 필수적인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수많은 이 희귀 원소들이 우크라이나에 잔뜩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있어야 반도체 공장도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앞으로 석유 패권, 에너지 패권에서 밀리더라도 우크라이나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얻게 될 수많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22년 지금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게 2014년이죠. 그때 서방에서 온갖 제재를 다 가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유가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러시아한테 일시적으로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한 게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소비보다 더 빨리 반응한 게 소비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반응한 것은 바로 생산 측면이었습니다.
자, 친환경으로 계속 간다 그러는데 어떤 유전 개발업자가 옛날만큼 적극적으로 개발할까요? 그래서 석유의 소비는 지금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이 소비의 속도를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유 생산업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 10년 뒤, 20년 뒤에는 신재생으로 다 바뀌어? 그러면 유전 개발할 때 이게 좀 부담이 되겠는데 하면서 아무래도 개발을 좀 꺼리겠죠. 근데 컨벤셔널 오일, 셰일가스가 아닌 전통적인 유전 개발 방식으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유전 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이전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원유 시장에서 진짜 가격을 조정하는 건 선물이거든요. 선물 가격으로 투기를 하면서 가격을 막 끌어올립니다. 근데 미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아는 선물 시장의 일종의 투기 세력이 유가 상승이나 천연가스 상승에 베팅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쭉쭉쭉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가 유리해요? 바로 러시아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나 석유 자원을 팔아서 돈을 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드디어 막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원래 제재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초반엔 어렵지만 어떤 경제 제재든 뭐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적응이 됩니다. 2014년에 바로 이런 경제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는 지난 8년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막을 방법을 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든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신재생 이렇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 자신들의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에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일종의 그 국제적인 이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일종의 도박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계속 미국이 경고를 했잖아요. 너 러시아 만약에 우크라이나 치기만 해봐. 그러면 우리가 온갖 경제 제재를 다 해서라도 너를 경제적으로 파탄시켜서 힘들게 만들겠다. 라는 게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었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추가적인 제재, 경제 제재 2014년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생했는데 2022년이라고 해서 이거 추가적인 제재를 하면 이게 무섭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또 아마도 푸틴 대통령의 계산은 이런 거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과거에 2014년 제재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중국도 어쨌든 은근슬쩍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석유 수입국가, 천연가스 수입국가가 아니라 수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별로 없어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가, 당연히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동참을 하면 러시아한테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지만 자, 2022년에 중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미국이 제재하자, 야, 저 러시아 우리 같이 제재하자 했을 때 지금 미국하고 패권 다툼하는 중국이 열심히 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적의 편을 들까요? 아마도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단일 대우로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여기다가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유럽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유럽에서는요 어떻게든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가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도 가고 뭐 태양광도 가고 많이 했는데 문제점은 이상기후가 벌써 지구촌을 완전히 덮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바람이 정말 잘 불던 예를 들어서 뭐 북해 같은 그런 곳에 풍력발전 단지를 쫙 만들어 놔갖고 막 수평선 위에다가 이 풍력발전 단지를 딱 설치를 해놨는데 지난해 9월에 이 바람이 잘 불던 곳에서 바람이 아예 안 부는 상황, 이상기후가 이미 지구촌을 완전히 엄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석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깨끗한 에너지라는 게 천연가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예전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기 위해서 유럽이 동참을 했을 때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보느냐? 유럽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서 예를 들어 공장을 못 돌릴 수도 있죠.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난방을 한단 말입니다.
이 독일 겨울이 나름 매섭고 춥거든요. 독일 겨울에 출장 갔다가 꽤 춥다 생각보다. 이게 막 눈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 겨울하고 조금 이런 스타일보다는 은근히 추운 그런 겨울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겨울에 난방을 못한다? 자국민이 추위에 떤다? 이게 독일에서 그럼 뭐 이건 민주국가에서 정말 정권이 바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제재에 유럽도 세게 동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2014년보다 제재 강도가 높지 못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제은행 간의 거래인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로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다라고 진짜 모든 사람이 생각했고, 저도 사실은 그 정도 제재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스위프트 제재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국제적 종전이나 아니면 노력 같은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도 뭐 무력으로 같이 도와주기는 나토가 굉장히 이걸 한다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도 진짜 세게 해서 진짜로 스위프트 제재를 했다 그러면 러시아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제재를 이끌어내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게다가 만약에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중국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한 대우로 이 일종의 서방 진영이 다 뭉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키예프를 점령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각, 지금 녹화 이 시점에서 키예프 점령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러면 러시아한테는 위험이 없느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구가 4,500만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1억 4,500만 명이 물론 많은 숫자지만 4,500만 명을 일종의 계속해서 속국으로 거느리고 통제를 한다? 점령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단 무력으로 부딪히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라는 게 사실은 러시아에 비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굉장히 미약한 편이니까 점령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4,500만 명이 그중에서 상당수,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쪽에 있는 이 반러시아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천만 명이 훨씬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또는 사회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계속 끝까지 무력으로 통제를 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최근에 근대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성공했다면 뭐 아직까지도 제국주의가 남아있을 거고 제국이 아직도 건재했겠죠. 그러나 요즘 그런 상황이 21세기에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억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근대사에서 또는 현대사에서 어떤 나라를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정말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속국이나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는지는 러시아로서도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이런 열망들 정말 여러 번 보여왔거든요. 2008년에 오렌지 혁명, 2014년에 유로 마이단 혁명을 이끌었던 게 우크라이나 국민이고 과거의 자유와 또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국민들인 만큼 러시아가 계속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러시아한테 엄청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의 리스크는 과연 제재를 이제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갈 때 과연 유럽 국가들이 전력 생산과 그리고 난방에 있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또는 원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단일한 대우로 뭉쳐서 같이 행동을 할 것인가가 서방 측의 리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무기 판매나 또는 이 일종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러시아 대신 아마도 서방 국가에 조금 더 많은 이 천연가스를 팔게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가격 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연가스도 남아 돌아요. 지금 생산량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미국의 천연가스를 팔려면 이걸 그냥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LNG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액화를 해서 배에다 싣고 가서 다시 독일 이 해안에 이걸 갖다 날른 다음에 이걸 다시 기화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정들이 들어가고 돈이 엄청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없었는데 아마도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좀 더 서유럽 시장에서 미국이 좀 더 시장을 넓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한테도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이 무기나 아니면 또는 자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신뢰를 잃게 됐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까지 신뢰를 잃게 되면 앞으로 이란 핵 협상을 재건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 협상에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미국에서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고요.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약화됐을 거고 앞으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서 과연 타이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이자 평화를 유지했던 정말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약간 우려하는 상황 이게 아마도 미국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아프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까지 겹쳐지면서 세계가 정말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고요. 국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종훈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